내 상황에 맞게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크게 이혼 사유, 그리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이 사항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 이혼에 대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다시 말하면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한은 일방이 어떤 민법상 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민법 840조 각 1호부터 6호 사유 중에 어떤 사유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유는 중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간통에 이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로 배우자가 아닌 이들하고 연락을 하거나 정을 나누거나 그런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호 사유는 배우자의 알기적 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남겨두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어쩌다 집에 돌아오긴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3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가정폭력, 이 3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접근 금지 신청 등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호,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바뀌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3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제 실종 신고, 가출 신고를 하시거나 하는 것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6호, 기타 중대한 사유. 1호 사유부터 5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주는 심각한 행위여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정 신청이나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을 할 때는 상호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불법 행위이므로 안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자녀의 신분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합니다. 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이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형태, 그다음에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 사이의 친밀도, 그다음에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에 이른 경우는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요.
취업을 해서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소명하시면은 형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권자, 양육권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을 받아야 경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또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위의 표가 부모의 합산 소득이고 각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다니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양육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기 때문에 표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상황들을 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누가 특히 아이가 아파서 비용이 더 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고려해서 조정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결정은 받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가사소송법이나 관련 법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금 지급제도 그리고 기타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감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심의를 거쳐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해서 어떤 활동에 큰 제약을 주거나 출국 금지 조치 등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원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시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반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등 타당한 이유에 한해서는 면접교섭 제한이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배제까지도 가능합니다.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경제생활을 청산한다. 민법에도 재판상 이혼에 준용된다는 말은 협의를 하시든 재판으로 이혼을 하시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시면은 이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분할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는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이혼 접수되는 그 사이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나 증여 또는 상속을 받거나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면 특유 재산으로 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성 및 유지하였다는 것에도 형성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일방 배우자더라도 유지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대상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다 했는데 나눈다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2단계 기여도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혼 시 재산 받을 때 재산 분할 혹은 위자료에 따라서 그리고 받는 형태를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또 동일하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세금은 내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위자료로 받게 되면 받는 자도 취득세를 냅니다. 모든 저희가 부동산 이전할 때는 취득세 내잖아요. 그런 동일한 원리고 주는 자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받게 되면 받는 자는 취득세를 내고 주는 자는 비과세입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 절차는 부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이혼 의사가 서로 합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되 두 분이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라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두 분이 같이 가셔서 확인을 판사님 앞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1회 이혼 의사 기일에 참여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참석을. 그러면은 2번까지는 받아주십니다. 2번째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다시 이혼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시면 협의이혼 확인서, 의사 확인서라는 거를 법원에서 발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3개월 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음사무소,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 친권자 협의 확인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을 또 하셔야 되고, 같이 양육을 하다가 한 분만 양육을 하게 되니까 부모 교육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정 조정하셔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자로 일방을 지정하셨다면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협의혼을 하시면서 협의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약정서 같은 걸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하시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살짝 협의서 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 나중에 청구하실 때 그 당시에 숨겨둔 재산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감춘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 분할 청구가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정 신청, 이혼 등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소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재산 분할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재산 분할을 2억 원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소가고, 소가에 따라서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한다. 조정의 좋은 점은 소송할 때 내야 되는 인지대 조정은 10%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금 적게 들 수 있죠. 그리고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자신의 입장을 기재해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께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조정 기일에 본인 혹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출석 후 각자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조정이 마무리되면 조정이 성립하고요. 굉장히 좋은 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결과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없앨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혼 소송도 아까 조정 신청하고 거의 그 서류의 명칭들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장이 접수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후에 변론 기일, 아까는 조정 기일이었죠. 근데 이름은 이제 변론 기일입니다. 지정되면 본인 혹은 변호사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출석하시고, 그리고 소송은 조금 더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 재판상, 소송상 이혼에서 협의이혼은 가장 당사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고 이혼 소송이 가장 조금 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조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사 조사 및 가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회 정도 같이 하고 따로 또 하시고 이렇게 3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더 할 얘기가 많다. 그리고 오히려 가사 조사에서 뭔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면은 조정 기회를 더 드리기도 합니다. 약 최대 10회 정도까지 가사 조사나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송 도중에 이루어지는 가사 조사하고 가사 상담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을 받으시고 서로 이해를 하시게 돼서 또 이혼을 취하시는 경우도 있고, 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서로 입장을 듣고 하면서 또 해결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송이 조금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소송 초기나 도중에 당사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근데 조정이 불성립되면 추가 변론 및 판결을 통해서 이혼 및 기타 청구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2심, 즉 항소를 하고요. 다시 또 항소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까지 가게 돼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전 처분이라는 제도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전 처분이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임시 양육권자로 누구를 정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소송에서 6개월, 1년 걸리는 동안 아이 못 보면은 서로 너무 괴롭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면접교섭, 사전 처분도 가능하고, 아이를 키우라고는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에, 혼인 파탄에 이르면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를 안 주는데 양육비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 끝날 때까지 월 얼마를 언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저희가 사전 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접근 금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전 처분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인용되는 경우들입니다. 배우자가 소송이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사실 하시잖아요. 뭔가 갈등이 좀 큰 게 있었고 이번에 좀 다르다 하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으로 은닉을 시도하거나 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소송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 막 준비하시면서 돈 그냥 여기저기 써버리시고 누구 주고 이러면 저희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적 대처 방법으로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막 가서 해버렸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한마디로 이제 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팔지는 않더라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저당 잡혀서 돈 많이 빌려서 써버리시고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일방은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써버려서 어떻게 해요 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고 부동산에 내놓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액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혼에 관련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